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설득력이죠. 설득력.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소입니다. 미소. 네. 언어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나의 친절함을 담는 도구예요. 자, 아나운서님은 이제 24년 차 네. 되셨죠?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결국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우리 모두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말을 잘하는 사람, 어쨌든 말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말 잘하는 게 인생에서 좀 얼마나 유리하다고 보세요? 뭔가 말하기가 성공의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말만 잘하는 사람 보면 저는 약장수 같은 애들이고 실력이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말만 잘하는 사람은 흔히 뭐 말만 번지르르 하다 그렇지. 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네. 말조차 번지르르 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볼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반대로 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돈 벌고 여유 있게 살게 되면은 사고 싶은 꿈의 차들이 있잖아요. 아, 있습니다. 흔히 뭐 슈퍼카, 있죠.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아니면 벤틀리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 차를 사고 싶은 이유가 뭔지. 네. 뭐 납작하다, 예쁘다, 빨간색, 뭐 멋있다, 사람들이 쳐다본다, 하차감이 좋다, 뚜껑 열린다, 아니면 문이 이렇게 열린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성능이 뭐가 있죠?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성능이 없어요. 아, 진짜요? 다 외형이에요. 네네. 우린 이만큼 외형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말만은 외형을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말의 내용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말은 진짜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우고 사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말은 절대 내용이 꽉 차지 않아요. 당연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남들에게 멋지게 들려주는 거, 이런 내용이 있다, 나에게 이런 깊은 생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말의 외형이에요. 그 말의 외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그 깊은 생각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콘텐츠인 거고 외형이 전달력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 같은 걸로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가 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뭐 아직도 3만이고 조회수 1000도 잘 안 나오는 건데 제 생각에도 제 내용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제 썸네일은 매우 나쁘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썸네일이 안 좋으니까 아무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썸네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말하기 같은 보여주는 거니까. 네. 외형이 안 좋으면 내용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 말하기가 성공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뭔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되게 여러 종류의 성공한 분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아예 분야가 다양하죠. 뭐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면 뭐 증권으로 다양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을 쭉 봤을 때 저 사람이 말을 잘해서 성공했는지 뭘 잘해서 성공했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뭐 좀 다채로운 기준이 될 텐데 그걸 역으로 돌아서 본다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 이제 뭐 굉장히 공감 가지면 한 1% 정도 우리가 늘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런 말 그런 생각할 때 있긴 하죠. 정말 드물게 있죠. 있죠. 근데 그 드물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요. 그 몇몇이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들 이외엔 말을 못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 말을 잘하고요. 말을 잘한다는 건 이 사회에서 평균 이상의 성공을 이뤄내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말씀하신 되게 공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국회의원까지 될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네, 그게 의아한 거죠. 그럼 혹시나 성공한 사람들이랑 좀 뭔가 잘 되지 않은 실패한 사람들 말하기는 조금 뭔가 다른가요? 보셨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설득력이죠. 설득력.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생각으로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김작가 TV를 즐겨 봅니다만 김작가 TV라는 이 채널을 사람들에게 확 각인시켜주는 한마디가 뭐냐면 지금처럼 살던가 지금부터 살던가 이거예요. 이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고 이 캐치프레이즈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나 이거 보고 달라지고 싶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기에서 내용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가 세 가지 숫자로 말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가 대조법이거든요. 숫자로 말하는 방식은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볼펜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강력한 방법인데 이게 대조거든요. 근데 대조는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는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확실하게. 근데 그 대조를 제일 잘 살린 게 김작가 TV의 캐치프레이즈인 거죠. 지금처럼 살던가 지금부터 살던가. 이게 지금처럼과 지금부터라는 이 두 조사를 맞아요. 완벽하게 대조를 건 거거든요. 이게 잘 안 걸리기 때문에 걸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걸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아주 잘 구성한 아주 대표적인 예인 거죠. 네. 사실 제가 강의할 때 씁니다. 아, 진짜요? 김작가 TV의 캐치프레이즈를. 네. 아, 이거 좋은 구성이에요. 저작권자에게 허락 없이. 몰래 썼습니다. 죄송해요. 아, 근데 저 지금 설득 얘기하셔서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거, 그 다음에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뭐 이제 프리젠테이션도 강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업무상 미팅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 종류의 말하기가 뭐 더 말을 재밌게 해도 하고 싶고 강동스럽게도 하고 싶지만 제가 늘 가장 추구한 거는 내 말이 굉장히 좀 뭔가 설득력 있게 들렸으면 좋겠다.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이 사람들이 뭔가 이게 합리적이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싶은데 이게 늘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설득력 높인 화법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업무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업무상으로도 제일 중요하죠. 이게 요새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예전엔 이런 거를 설명을 잘 해줬어야 됐어요. 어떤 주의 주장을 하나 했으면 그 주의 주장에 맞는 설명과 근거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쫙 들어서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면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이걸 설명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설명을 약간은 부족한 듯하게 좀 줄이면서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못 따라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뭐야 지금 설명이 약간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질문이 들어올 거고. 네. 왜?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왜라는 질문에 맞춰서 추가 설명을 해주면 그게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뭔가 듣는 사람을 뭔가 궁금하게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함정을 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함정을 살살 파면서 내 설명을 따라올 수 있게 해야 이게 오히려 더 설득이 잘 되는 것 그 같아요. 함정의 예시 혹시나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하나만 딱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질문 던져볼게요. 바로 지금 이런 거죠. 함정의 예시.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작가님이 한번 예시를 맞았었네. 들어달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세 가지라는 거를 얘기할 때 제가 좋은 설명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대조로 얘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세 가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라고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역으로 설명을 해야 듣는 사람이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때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을 하는 거는 자기가 질문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덜 나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자 들어봐요. 세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막 설명을 하면 이게 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설명충이 조금 이제 기성세대랑 합쳐지면 꼰대가 되는 거고, 근데 젊은 세대가 먼저 위에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뭔가 굉장히 인생의 조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상한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약간 꼰대 같은 기질이 있어서 누가 그런 걸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설명해 주는 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나의 선배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 나오는 순간 아예 안 합니다. 진짜. 그렇게 변하는 거. 그게 꼰대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어요. 네. 필요 없구나. 네, 어떻게 보면 좀 슬픈데 이게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지 않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소중한 노하우인데 알려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구하는 사람한테만 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세 가지는요? 네. 이 세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좀 웃긴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세 가지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지금 처음 봤지 않습니까? 처음 봤죠. 네. 저는
이 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컵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컵은 밑부분이 각이 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각이 진 게 참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검정색이지만 무광 처리된 이 부분이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손잡이의 각도가 정말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이 컵을 좋아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PPL인데. 저는 이 컵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네네. 이 세 가지 이유는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 컵을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논리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논리적인 것 같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한테 제가 세 가지 이유라고 얘기를 했고 세 가지를 하나, 둘, 셋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를 주장을 할 때, 자,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요. 네. 그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없잖아요? 네. 두 가지라고 해도 됩니다. 두 가지도 없잖아요? 언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 갔는데 이 볼펜을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제가 이 볼펜을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다른 건 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궁금하지.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먼저 말하냐 아니냐예요. 하나가 있다 없다라고 먼저 말하냐 아니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네. 제 자신이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취업 면접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뭔가에 썰을 풀 때도 그렇고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 자체로 이 말하기가 논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네. 그럼 업무 외에도 대화는 사실 늘 하는 거니까 저는 늘 요즘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느끼는 게 이제 젊은 시절에는 잘생겨지고 싶었지만 네. 이거는 굉장히 타고나는 거구나. 그건 포기해야 되니까 적어도 잘생기진 않았지만 김 작가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매력적이라는 건 되게 잘생긴만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거니까 훨씬 더 큰 의미잖아요. 네네. 더 좋은 의미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들의 대화 방식은 좀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김 작가님은 이미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말하기, 특히 대화, 1대1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특히 제가 이 뭘까? 대화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세요. 뭐죠?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인터뷰 채널이니까 경청 아닐까. 그것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한 게 있군요. 네. 상대를 바라보는 거? 난버벌 랭귀지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으십니다. 뭐죠? 이거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었군요. 뭔데요? 미소예요. 미소? 네. 네네네. 이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었군요. 그쵸. 일부러 한 건 아니었어. 그럼 원래 그렇게 하십니까? 네. 와, 되게 중요한 게 그냥 버릇으로 갖고 계신 거였군요. 근데 미소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요, 이 대화를 할 때 네네. 내가 남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를 글자로 쳤을 때 그 글자 워딩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이 버벌 랭귀지 뿐만이 아니라 난버벌 랭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언어적인 요소 말한 거죠? 비언어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비언어적인 요소에는 뭐 제 손동작도 포함이 되고 네, 몸짓도 포함이 되고 뭐 제가 있어요?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시선. 뭐 특히 이제 무릎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무릎. 네, 그 상대방 우리 보통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정면을 나란히 좀 앉아 봐야 있지만 되지만. 보통은 마주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마주 앉아 있을 때 무릎이 상대를 향하고 있는가 혹은 다리를 꼰다든지 해서 뭐 옆을 향하고 있는가. 상대를 향하고 있는 게 좀 더 정중하고 훨씬 그게 꼬고 있으면 경청이죠. 뭔가 좀 약간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네 얘기 그냥 해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만약에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방의 무릎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나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판단할 수 그럼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무릎을 봐야 되나요? 느껴야죠. 네. 느껴야 됩니다. 네, 진짜로 그건 되게 아주 확실한 거예요. 진짜? 네, 그렇게까지도 그 비언어적인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그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소입니다. 미소. 네, 이 미소야말로 언어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나의 친절함을 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경계심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과 나와 인간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경우엔 무조건 미소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미소를 띠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거는 뭔가 미소를 먼저 띄면 뭔가 만만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들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막대하면 어떡하죠? 네. 이렇게 저한테 되묻는 사람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하지 마세요. 그냥 관계를 끊으시고요. 대부분의 경우엔 미소를 띠고 상대를 대해야 상대방들과 훨씬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네. 훨씬 더 큰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띄어야 되고요. 근데 김 작가님은 네. 또 너무너무 좋은 미소를 짓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미소를 짓는 게 어려워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미소는 연습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요. 제가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인상을 쓰고 있는다는 게 제가 일부러 인상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뭔가에 몰두하고 있거나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있거나 특히 그 사람 말이 어떤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들으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 무표정할 때 그러니까 저의 무표정이 인상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번 무표정 한 번만. 이게 무표정이었어요. 저는 무표정이 이랬어요. 특히 제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무슨 교수님이 설명한다든지 그래서 뭔가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표정이었는데 안 좋게 보겠죠, 상대방.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방송을 할 때까지 몰랐거든요. 방송국 들어와서 그걸 안 다음엔 그걸 깨려고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걸 한 6개월 했더니 그제서야 약간이라도 미소가 띄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정하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게 이게 글이랑 말이 사실 좀 다른 거는 말로서 글이랑 똑같이만 하면 글이랑 말이 다른 게 없는 건데 말에는 이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미소라든가 뭐 다리 무릎의 방향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살아있는 글 같은 거니까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드는데 또 제가 다른 그 영상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출간하신 한석준의 말하기 있어요. 요 신간책을 보니까 부사랑 또 듣는 대상에 따라 다른 말투를 쓴다고요. 매력적인 사람은. 부사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사실 히렌체님한테 배운 거고 히렌체님 책에 더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히렌체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언어 구사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특정 부사를 반복한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아마 아는 어휘 숫자가 작을 테니까. 네. 예를 들면 너무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맞아. 이제 우리 세대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졸라를 반복했죠. 졸라. 한때는 존나 힘들어. 존나를 안 쓰면 말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야, 우리 한 시간만 존나 안 써볼까? 그러면, 야, 존나를 대체하는 말이 뭐가 있지? 매우, 퍽? 야, 퍽 힘들지 않니, 요즘? 이러면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와닿는 게 저도 강연 때, 네. 이제 진로나 이런 거 강연할 때, 학생들한테 제가 이 과거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설명할 때, 그냥 화면에 PPT에 딱 한 글자밖에 없거든요. 존나 열심히 살았다. 제가 이거를 대체할 설명이 없어서 여러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나 열심히 살았다. 빵 터지고. 네. 정말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요새 MZ세대들한테는 그게 뭐냐면요. 개예요. 개 빼면 말이 또 안 돼요. 개 잘생김. 잘생겨도 개고요. 못생겨도 개고요. 잘해도 개, 못해도 개, 맛있어도 개, 맛없어도 개입니다. 개가 없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좀 다채롭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나 안 하고, 개 안 하고, 너무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봐 주세요. 그럼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뭐 무척, 매우, 퍽,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근데 이런 거를 쓰면 좀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무척 잘생겼구나. 네. 그러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이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감각을 바꾸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시각적인 요소에 강조를 할 것 같으면 그걸 청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맛있다. 맛있어. 그러면 매우 맛있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 너무 맛있다. 네. 너무 맛있다. 그럼 그 맛있다라는 표현을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 커피가 매우 맛있는데? 그러면 야, 이 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목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아? 약간 요리 만화책 같은 데서 나오는 표현.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 이걸 잘한 게 그거죠. 신의 물방울이나 그 초밥왕 뭐 이런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 건데 그 만화책들의 성공 비결이 사실 그거기도 하고요. 그 다채로운 표현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하고 신선하고 좋았던 단순한 거죠. 참치 대뱃살이 아니야. 그렇죠. 태평양에. 그 와인 그 만화 거기 얼마나 정말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명화에 무슨 여인이 뭐 바다에서 나와서 뒤돌아 앉아있는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 작가분들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구나. 그걸 실천에 옮긴 분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좀 너무 가식적이긴 한데 네. 어쩌다가 한 방씩 해주면 네. 이게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신선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서 참치 한 마리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듣는 대상에 따라 다른 말투는요? 네, 듣는 대상에 따라 다른 말투는 네.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말하기냐 사적인 말하기냐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가 공적인 말하기, 그러니까 회사나 뭐 이런 곳에서 말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떤 예의 범절이나 그쵸, 그쵸. 우리가 오늘 처리해야 되는 이성적인 영역에서의 말하기가 훨씬 중요한 거고 사적인 말하기에서는 뭐 정의나 공감이나 이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투에서도 좀 더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고, 뭐 공적인 말하기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다, 실수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보다는 네. 이 실수에 대한 후처리, 뭐 책임 규명도 이것도 나중이고, 이 일이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이거에 대한 후처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일 처리를 정확히 해나가는 게 공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투 자체도 그거에 따라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영역, 회사에서는 정확한 말투, 일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고. 조금만 대조적으로 예시 하나씩만 딱 해주시면. 주문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주문 실수를 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주문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만약에 김 대리가 주문 실수를 했다고 하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오늘 와야 되는 부품을 이러이러한 주문 실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거래처에 전화해서 그 주문을 정정할 수 있는지 오늘이라도 당장 뭐 조금 더 요금을 들여서라도 퀵으로 배송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어?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거는 지금 화낼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화내는 건 지금 열받은 나의 감정의 배설인 거죠. 이 감정의 배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일에 대한 후처리가 더 중요해요. 맞아. 이 사람이 실수했죠. 이 실수에 대한 징계와 처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수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할 일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뭐 그 놀러 가기 위해서 뭔가를 주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사실 놀러 가는 거니까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해, 나 이거 오늘 주문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뭐 잘못했어. 오늘 학교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강릉 집으로 보내버렸어. 어떡하지? 그러면 괜찮아. 뭐 다시 전화해보자. 뭐 안 되면 뭐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게 우선인 거죠. 그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우선인 거죠. 일 처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당황했고 지금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는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 다음에 일 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뭐 그리고 정 안 되면 뭐 그러면 뭐 여행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은 뭔가 이 친구의 감정을 좀 더 배려한다면 그렇죠. 공적인 일은 사실 감정보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난 거니까 빨리 일을 처리하고 이제 일 그따위로 하냐. 요건 이제 그건 그 다음 일인 거고. 네. 한다. 근데 이제 간혹 회사에서 뭐 우리 과장님은 너무 팍팍해. 뭐 상황이 이런데 내 감정을 먼저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일을 일단 잘못했으니까 그걸 빨리 일을 처리하고 해야지. 감정 문제는 사실은 회사에서는 뒷전이에요. 네, 그건 뒷전이고. 맞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게 뭐 인격 모독이라든가 이상하게 뭐 너무 비난한다든가 이런 걸 또 말한 건 아닌 거니까. 그거는 또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고객이면 이제 고객도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회사 안에 조직원들끼리라면 그렇게 인격 모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아니 모독하는 사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감정 분출하고 나면 본인은 기분 좋나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건 또 별로 같아요.